오늘 초수학 황금 레시피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연산입니다. 예비 초1은 연산이 관심 많으실 거로 알아요. 실제로 공부 시간에 많은 거를 연산에 투자하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연산 공부시키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 실수도 많이 생기고 하기 싫어하는 애 규칙적으로 앉혀놓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연산은 언제까지 할 거냐? 연산 중에서 단위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연산은 자동화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자동화가 뭐냐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 자전거를 탄다, 수영을 한다, 걷는다, 뛴다 이런 거는 생각 없이 행동이 수행돼요. 맨 처음에 자전거 배우실 때 또 키보드 두들길 때는 의식하면서 하셨을 건데 그게 훈련이 반복되면 나중에 변해까지 안 오고 손에서 그냥 자동으로 처리가 되죠. 한참 지나도 자전거 탈 수 있고 타자 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고 완전 몸에 익은 것. 그 정도까지 자동화를 해야 돼요. 단위 연산은 모든 연산이 그렇지는 않고요. 단위 연산은 자동화를 해야 돼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단위 연산이 뭐냐? 한 자릿수 덧셈 18 빼기 9까지 한 자릿수 뺄셈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는 덧셈 99라고 하거든요. 9 더하기 9까지 덧셈 99의 역연산까지인데 99, 그 다음 곱셈 99, 99 81까지 요거는 완전 자동화가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7, 9 하면 팍 나오고 8 더하기 5는 팍 나와야 돼요. 뺄셈도 빼기 4는 하면 팍 나와야 돼요. 덧셈의 역연산이 뺄셈까지 한 자릿수 연산이라고 할게요.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은 팍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단위 연산입니다.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까지도 단위 연산입니다. 뭐의 몇 분의 몇 가지가 단위 연산이에요. 몇의 몇 분의 몇을 이게 암산으로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화 훈련이 어느 정도가 자동화냐면 첫째, 암산을 해야 돼요.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학생이 실수가 많으니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나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필산으로 시키세요. 예를 들면 27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필산을 시키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배울 때 필산 알고리즘을 가르쳐줘요. 뒤에부터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암산이 돼야 돼요. 왜냐? 이게 안 되면 나눗셈을 못해요. 나눗셈 할 때 필산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매우 느리고 부정확해요. 이게 느리고 부정확하면 분수, 소수, 비와 비율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암산으로 해야 돼요. 이게 당장 볼 때는 필산이 더 정확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암산 훈련을 해야 돼요. 암산할 때는 앞에부터 곱해야 돼요. 뒤에부터 곱하는 거라 앞에부터 곱하는 게 달라요. 해보시면 뇌의 부하가 달라요. 필산으로 할 때는 뒤에서부터 곱해서 차례대로 하면 돼요. 필산 알고리즘은 그런데 암산은 앞에부터 해야지 우리 인지작업, 주로 작업기억력인데 작업기억력이 절약이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해야 되고요. 정답률이 9%도 안 돼요. 왜 99%도 안 되고 0.9%도 안 되냐 하면 정답률 99.9%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거로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라면 단위 연산이 몇 번 일어나냐면 곱할 때마다 해서 9번에다가 받아 올림이 있고 더하고 하기 때문에 단위 연산이 열 몇 번 일어납니다. 적게 10번이라고 칠게요. 10번의 단위 연산이 복합 연산 한 번에 일어나요. 복합 연산 한 번에 단위 연산 10개, 많을 때는 20개 가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10개만 잡아도 %의 단위 연산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도 0.1 틀린다는 거잖아요. 0.1% 틀리는 거 10번 하면 1%가 틀려요. 복합 연산 한 문제 풀 때마다 1% 확률로 틀려요. 그러니까 복합 연산 하다가 한 10개만 하면 10% 틀리는 게 돼요. 뿐만 아니고 한 번 틀리면 애들이 기가 팍 죽어요. 시간이 엄청 뺏기니까 공부할 때 짜증나요. 공부할 때 진도가 쭉쭉 안 나가져요. 그래서 정답률은 9%로도 안 되고 0.99%까지는 돼야 돼요. 이 정도 돼야지 한 번에 단위 연산 10개 이상 일어나는 하나의 단위 연산을 처리할 때 정답률이 0. 요 정도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단위 연산은 진짜 안 틀려야 돼요.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자식하고 없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 중에서 정확한 거 좋다고 단위 연산 훈련시키실 때 특히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필산시키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애도 봤어요. 27 곱하기 10 하는데 이거를 얘 곱하고 있다니까요. 30 곱하기 5 하는데 이거 필산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30 곱하기 5를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암산으로 해야 돼요. 암산으로 30 곱하기 5를 필산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는 완전 주눅 들어 있어요. 아마 평소에 실수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되시니까 너 안 틀리려면 필산으로 해서 계속 필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나눗셈하고 소수하고 비와 비율, 소수의 곱셈 나눗셈, 분수 나오고 할 때 완전 빌빌빌거립니다. 그러니까 더 지켜요. 그때 연산을. 근데 그게 부모님이 필산시켜서 그렇다니까요. 필산시키면 안 돼요. 암산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단위 연산 이후에 복합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이런 게 다 복합 연산이에요.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 이런 거는 복합 연산은 연산 학습지 같은 걸 막 무한정 돌려서 자동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한참 필요한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단위 연산이 주로
3학년 1학기 과정까지거든요. 3학년 1학기까지가 주로 단위연산이에요. 이때까지가 이제 학습지가 필요한 건데 3학년 2학기부터는 주로 복합연산이에요. 그때부터는 연산학습지 안 하셔도 돼요. 그 에너지로 심화 문제집을 더 하시라니까요. 근데 3학년 2학기, 4학년, 5학년까지도 연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뭐 소수의 곱셈, 나눗셈, 분수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한참 동안 연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4학년, 5학년 과정까지도 연산학습지 시키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복합연산은 단위연산을 알고리즘 따라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숙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따라서 반복만 하면 돼요. 속도와 정확도는 단위연산에서 결정난다고요. 근데 단위연산이 부실한데 괜히 4학년, 5학년 연산 문제집만 풀리시면 안 늘어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운동이나 악기 배울 때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뭐 악기 같으면 피아노 같으면 활 잡는 법, 켜는 법, 뭐 손가락 짚는 법, 이거 아주 기본 동작이 있을 거예요. 운동도 예를 들면 수영 같으면 스트로크 하는 법, 발 차는 법, 숨 쉬는 법 다 있을 거예요. 이 기본 동작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은 기본 동작을 흐름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연결 동작은 기본 동작만큼 자동화하는 게 덜 해도 된다니까요. 악보 보고 뭘 하는 거는 그때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단위 동작을 완전히 자동화를 해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다음에 연결 동작을 하는 건데 연산에서는 단위 연산이 바로 악기나 운동에서 단위 동작이라니까요. 그 단위 연산을 철저히 한 다음에 복합 연산은 그만큼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합 연산은 그냥 개념서, 준심화서, 응용서 이런 문제집 참고서 하면서 충분히 훈련돼요. 그때 따로도 연산 학습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화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연산학습지 제대로 안 하시고 자동화 안 해놓고 뒤에 한참 애들 연산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때 연산 문제집 풀리시는 분이 있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그 에너지로 심화를 하세요. 애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래요. 애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연산학습지가 아주 자꾸 시키고 있고 그것도 느리다고 자꾸 지적질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멀어져요. 여러분이 전략 잘 짜셔야 됩니다. 7세, 8세, 9세 뭐 이렇게 어릴 때 단위 연산 배울 때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배울 때 이게 단위 연산입니다. 이때는 암산으로 해야 돼요. 암산으로 정답률 99.99%까지 해요. 99.9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좀 커서는 연산학습지는 하지 마세요. 참고서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연산은 언제까지? 단위 연산할 때까지는 연산학습지를 이용하든 퍼즐을 이용하든 게임을 이용하든 보드게임 이용하든 교구를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연산을 자동화시키셔라. 그거 한 다음에는 복합 연산부터는 그냥 참고서만 하셔라. 요게 연산은 언제까지? 답입니다. 그러면 연산할 때 제가 보니까 이것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실수, 연산 실수. 우리 애는 다 해놓고 연산 실수 때문에 틀려요. 부터 해서 연산 실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연산 실수 잡으시려고 2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연산 실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0몇 년 동안 어린이 수학교육 하면서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전달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첫째, 연산 실수할 때마다 지적하기 쉬워요. 이거 틀렸다. 어떤 분은 틀린 거만 찍찍 그어요. 맞는 건 동그라미 안 해주시고. 아마 이제 귀찮기도 하고 틀린 게 몇 개 없으니까 그것만 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아니면 뭐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새로운 걸 배울 때 춤을 배운다. 제가 잘하겠어요? 특히 저는 몸치고 음치고 그래서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3번 배우다 다 실패했어요. 제가 약간 음치고 몸치다 보니까 팔 좁고 이까지 되는데 숨쉬기 할 때 숨 쉬면서 팔을 저으면서 발을 차면서 이거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하나하나 구분 동작으로 할 때는 어찌어찌 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연결 동작 하니까 팔 저을 때 숨 쉴 때 구별이 안 되니까 물 마시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코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원님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머리에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첼로도 배웠어요. 아내가 배우고 싶다 해서 같이 배웠는데 첼로를 배웠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삥 이상한 소리 나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 탁탁탁 이렇게 지휘봉으로 악보 놔두는 그 뭐죠? 이거를 제가 이름도 모르겠네. 그 쇠로 된 악보를 얹어 놓는 걸 탁 두들기면서 누구님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저는 몇 번이고 해도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 하는 거예요. 아마 가르쳐 주시는 분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합주니까 여러 사람 한꺼번에 가르치는 건데 힘드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제시 훈련을 해요. 좌양 앞으로 이까 우양 앞으로 이까 뭐 뒤로도 아이까 이거 하는데 박자마자 탁탁 하다가 팍 돌는 걸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군대는 요즘 뭐 이제 성하지를 못해요. 시키는 대로 못하면 맞아가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하면은 참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군대 같으면 못 피하니까 어쩔지 했지만 참 좋지 않은 기억이고 수영이나 음악 같은 거는 제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지적질로 훈련시키면 하나는 얻을 수 있어요. 연산 실수를 줄인다, 훈련량을 늘린다 하는 하나는 얻을 수 있는데
많은 걸 냈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보면 3학년, 4학년들 이제 교과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굉장히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문제 풀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간을 보면서 답을 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하나같이 연산 실수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엄하게 연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엄하게 지적하는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다 공통점이에요. 저만 해도 자꾸 지적받으면서 그랬으면 그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기 싫으니까 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지적을 받으면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적해서 실수가 잡히면 좋아요. 근데 오래 갑니다. 제가 5학년 수업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수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공부 아주 잘하는 반, 서울대 때 이거 다 목표로 하는 최고반 근처를 가고 공부하는 애인데 5학년 때 처음 왔어요. 교과 수학을 하는데 좀 산만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똑똑하고 다 좋은데 왜 이러냐 하니까 얘가요 실수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 잡으려고 방학 때 제가 앞에 앉혀놓고 2달 동안 걔 공부할 때 계속 앉아 있었어요. 풀면 제가 채점만 해줬어요.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다시 풀어서 맞으면 한 방 탁 때려줬어. 손등을 잡아 때렸다는 거. 아팠겠죠. 왜냐면 너 정신만 차렸으면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정신 놓고 있어? 틀려. 처음부터 정신 차려. 집중해서 해.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애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수학하고 맞는다 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별표 쳐버리려고 그러고 산만해지고 끈질기게 야 또 생각해봐도 잘 안 해요. 수학이 싫죠. 풀어가 맞추면 맞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하게 하고 싶은 쪽에 긍정적 피드백을 주십시오. 못한 거 지적하지 마시고 잘한 거를 잘했다 해주세요. 지적 안 하면 어떻게 나아져요? 나아집니다. 여러분은 지적받아야 나아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점수 올라가고 전에보다 조금 나아졌어. 전에보다 실수 줄었네. 전에 좀 틀리던 걸 이젠 더 잘해. 잘했다. 그러면은 그걸 하고 싶어져.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1분밖에 못 뛰었어요. 근데 2분, 3분 이렇게 느려가지고 나중에는 2시간까지 달렸거든요.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달리기 앱이 있어요. 이 앱은 달리기만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제가 약속을 어겨도 지적질 안 해요. 근데 달리기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분 달리고 2분 쉬고 1분 달리고 2분 쉬고. 그래서 나중에는 30분 연속 달리기 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프로그램 앱이 있어요. 달리기 앱인데 제가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뛰고 2분 걷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했어요. 하기만 하면 도장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 오늘은 저도 30분 달리기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인간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이는 더 그래요. 아이에게 부모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고 하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너무나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좋아하는데 왜 연산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노력한 거에 피드백을 주면 합니다. 달리기 했구나. 연산 훈련 했네. 한쪽 풀기를 했는데 풀었네. 도장화. 전에는 10개 중에 반이 맞았는데 10개 중에 7개 맞았네. 도장화. 틀린 거 3개 지적하지 마시라니까. 7개 맞았잖아요. 전에는 맞았다 틀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안 틀리네. 저희 아들이 요번에 이제 고3 시험을 쳤어요. 저희 아들이 6세 때까지 1부터 100까지 세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다가 좌절이 되더라고요. 30 넘어가면 못 세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나. 그런데 오늘 유치원에서 100까지 세는 걸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밖에 빛나면서. 그 100까지 세는 걸 성공해서 잘했다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느리던 애가 요번에 이제 수능시험 쳤는데 고3 현역일 때요. 재수 안 했거든요. 수능시험 쳤는데 100분이 100이에요. 전체 0.6%인가 뭐 하여튼 반올림해서 100이 한 문제 틀렸거든요. 미적분이에요. 이과 미적분에서. 늡니다. 지적 안 하고 늡니다. 긍정적 피드백, 노력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떤 데는 학원이 있어요. 연산학원, 유명한 학원인데 거기는 빨리 끝난 애가 빨리 나가요. 다 맞으면. 그러니까 그거다 서열을 매겨. 빨리 나가요. 막 경쟁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멘탈은 약해지더라고요. 맞다 틀리다 빠르다 늦다 1등이다 2등이다 이거로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주면 멘탈이 약해져. 당장은 스테로이드 맞아서 바짝 열심히 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마치 화전민 농법이에요. 당장은 확 불태워가지고 하면은 재가 있고 하니까 농사 잘 되는 것 같은데 3년만 지나면 지력이 싹 없어져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화전민이요 그 옆에 또 불태우고 농사 지으면 되지만 우리 애를 옮길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농법을 하십시오. 지력을 키우면서 하세요. 지력을 키우면서. 지력이 뭐냐? 좋아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태도 이런 거죠. 우사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치기 훈련, 필요 최소한 훈련. 연산 훈련할 때 많을수록 좋다 해서 많이 시키시는데요. 보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1.9% 암산으로 돼 하면 좀 과감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떨 때 좀 커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면 굳이 학습지까지 안 시키고 좀 넘어가 주세요. 이건 좀 큰애들 이야기입니다. 단위 연산은 반복의 양이 좀 필요한데 복합 연산부터는 알고리즘을 이해했다 하면은 넘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충분히 훈련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필요 최소한까지만 시키죠. 많이 시킬수록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달리기도 너무 많이 하면 부상 생기거든요.
무지성 훈련이 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원리를 도입할 때는 좀 이해를 시키면서 하십시오. 특히 조금 큰 아이들요, 분수, 소수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고 하시고 자기값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켜주세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할 때도 자기값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연산만 시키니까 그 문제는 푸는데 살짝 응용하면 못 풀어요. 뭐 예를 들면 숫자 카드 나오는 문제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자기값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애들이 연산을 하는 것 같은데 소수가 딱 도입됐다. 소수도 자기값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막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려고 해요, 애들이. 근데 이해하면서 했던 애들은 소수가 도입돼서 금방 하거든요. 외골수 훈련이 있고 유연한 훈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방향 연산 훈련이 많아요. 2 더하기 3은 이렇게 더하기 주어지면 마지막 결과만 내는 요 일방향 연산을 많이 훈련시키는 거. 주로 이제 뭐 구몬, 기탄, 기적의 머시기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앞에 뭐라고 주면 그 다음 답이 딱 나오는 요거는 잘해요. 근데 반대로 세수를 더하거나 빼서 되는 거를 찾아봐. 그보다 좀 더 많이 해서 뭐 마방진처럼 만들어서 숫자를 집어넣어봐. 이러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를 어떻게 분해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요 또 익혀야 돼. 근데 처음 연산 훈련 시킬 때도 이렇게 좀 일방향 연산과 쌍방향 연산을 섞어서 시키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연산 문제를 만났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훈련, 재밌는 훈련.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부만 학습장 보십시오.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1 더하기 머시기 더하기 1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연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머시기 더하기 2를 또 막 시키고요. 그것도 필요한 수는 있는데 인간으로서 너무 지루하잖아요. 해보면 지루해요. 특히 영재성이 강한 애들일수록 너무나 지루하거든요. 그때 보드게임이나 퍼즐, 컴퓨터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뭐 연산게임 이런 걸 좀 섞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굳어지는 일방향 외골수 훈련에서 오는 머리가 굳어지는 것도 예방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줄어요. 따로 뭐 잔소리 아니는데 해보시면 줍니다. 실수가 생기는 원인이 이해가 없어서 생기기도 하고 지루해서 생기기도 하고 위축돼서 생기기도 하고 너무 외골수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들을 예방해주면 실수가 저절로 줄어요. 많이 안 시키는데 저절로 줄고요. 그래도 실수가 잡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몇 개 추천드릴게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대표적인 게 반반 노트와 깍두기 공책이에요. 반반 노트는 이렇게 생긴 노트인데 왼쪽에만 푸는 거예요. 오른쪽은 비워놔요. 그래서 틀리면 그 옆에 틀린 거 옆에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잡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풀이를 돌아보거든요. 연습장하고 오답노트하고 두 권으로 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한 페이지에. 왼쪽은 연습장, 오른쪽은 오답노트. 오답노트 할 때 왼쪽 연습장에 자기 풀이를 돌아보고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가 줍니다. 근데 이건 좀 큰 애들용이긴 해요. 복합 연산할 때. 복합 연산할 때 연산 실수 잡는 게 반반 노트가 효과가 있어요.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쳐라. 어디 틀렸는지 찾아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고쳐라 하시면 돼요. 해보면 연습장 따로 오답노트 따로 두 권 시스템보다 실수가 훨씬 빨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오답노트를 별도로 할 때는 문제 틀렸잖아요. 그 문제 보고 새로 풀거든요. 옛날 자기 풀이를 안 돌아봐요. 자기가 왜 틀린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풀 때는 좀 그날 이제 뇌의 회로가 새롭게 배선이 돼가지고 맞게 푼 거예요. 그럼 아는 줄 알아. 근데 또 시험장에 갔으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서 다 다르게 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옛날에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돌아봐야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그래서 잔소리 아니도 반반 노트만 해도 실수가 확 빨리 줄어드는 거 느끼실 거예요. 특히 3학년 2학기 이상 복합연산 큰 애들은 그렇습니다. 깍두기 공책, 뭐 요거는 이제 도구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나눗셈을 하거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이나 소수의 연산을 할 때는 줄 때문에 많이 틀려요. 줄이 틀려가지고. 그럴 때 줄을 쫙쫙 그어져 있는 받아쓰기 공책 있잖아요. 그 깍두기 공책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받아쓰기 공책에 풀게 하세요. 일부 연산 학습지 중에는 이렇게 줄 꺼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거 이용하셔도 좋고 줄만 쫙쫙 꺼놔도 실수가 확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 줄이 없으면 문제 풀랴, 연산하랴, 연산한 거를 줄 맞춰서 적으랴 이렇게 해야 될 게 하나라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실수가 잘 생겨요. 비유를 하면 짐을 들고 갈 때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여러 개를 다 드느니 가방 안에 다 떼어놓고 한꺼번에 들고 가면 실수 안 하기 쉽죠. 깍두기 공식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 낭비될 집중력을 낭비 안 되게 세는 데를 막아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왜 칠칠잡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수 안 할 환경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도구를 갖춰주시면 많이 줄어듭니다. 줄만 쫙쫙 그어줘도 실수가 줄어요.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수 사냥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산 문제집이 쫙 있다고 쳐요. 한 페이지에 20문제도 있고 10문제도 있다고 쳐요. 한 5문제나 10문제를 풀었어요. 대부분 맞겠죠. 근데 틀리는 게 한 10%, 20% 있다고 쳐요. 그럼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풀었어요. 맞다 틀리다 안 하고 이거 중에 틀린 게 있어.
다 맞았으면 다 맞았다고. 뭐 5개 묶고 10개 묶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거 틀렸어 다시 풀어 라고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사냥을 하자. 여기 5개 또는 10개 안에 틀린 거 있어. 그거 찾아내서 고치면 너 실수를 사냥한 거야. 사냥 성공이라고 내가 따봉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야 이거 틀렸어 고쳐. 아니면 가르쳐줘.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고쳐준 거 비슷한 것도 훈련시킨 이렇게 한 거하고 자 네가 찾아봐 해서 자기가 찾아. 그 10개나 5개 중에 어느 게 맞고 틀린지 또 연산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막 칭찬해줘요. 야 네가 실수를 찾았구나.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지적받았을 때는 지적받았구나. 내가 잘못했지. 제가 첼로 연습할 때 잘못했죠. 수영할 때 잘못했지. 제식 훈련할 때 좌양 앞으로 가 했는데 박자 반 박자 늦었지. 지적받을 만하죠. 근데 기본은 안 좋죠. 자꾸 받으면 더 하고 싶겠어요. 위축되지. 게다가 좀 엄마가 엄해. 아빠가 좀 막 이제 혼내면서 시켰어. 그러면 이제 수학 앞에 쫙 작아지죠. 나 머리 나쁜가 보다 되고. 나는 좀 실차는가 봐. 나는 실수 잘하는 타입인가 봐. 그럼 앞으로 계속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점점 실수도 하죠. 근데 실수 사냥을 했어. 잘했다고, 찾아냈다고 따봉을 해줘. 그러면 일단 위축은 안 되죠. 그리고 실수 찾아내려고 한 번 더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틀린 거 발견했어. 다음에 또 그렇게 실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럴 때는 실수하는 거가 더 기억이 깊이 남아서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자기가 그 패턴을 발견해서 저절로 실수가 고쳐지겠죠. 여러모로 실수 사냥을 하십시오. 그럼 연산이 지적받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빨리 고쳐지고 정서가 파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사이도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집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그 밑에 새끼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이 딸려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꼭 연산 실수는 좀 연산에서는 덜한데 어떤 대표 유형을 배운다 할 때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위에 거 하나 풀라고 해요. 혼자 맞으면 새끼 문제 안 풀고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한 문제 풀 때 정신 차려서 풀고 싶어요. 왜냐면 틀리면 밑에 하나 더 푸니까 좀 덜 풀고 싶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해요.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주로 응용이나 심화할 때 기본 원리는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는데 머리를 써야 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오히려 줍니다. 신경을 써. 근데 많이 풀어야 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풀고 틀리면 그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총 에너지가 적어요. 모든 문제를 정성 들여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해. 빨리 해. 실수하든 말든. 그럼 빨리 끝내놓고 틀린 것만 정성 들여 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훨씬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많이 푸는 거가 좋은 것도 같은데 실수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특히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 애들. 맞다 틀리다 위주로 피드백을 받는 애들, 결과 위주의 피드백 받는 애들은 그게 가장 영리한 대응 방법인 거예요. 빨리빨리 대충 푸는 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들여서 풀게 만들려면 좀 문제수를 줄여주고 대신 풀 때 정성 들여 풀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정성 들여 풀어서 실수가 없이 딱 맞으면 이 문제 세 문제 안 풀고 넘어간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네 문제 다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만 맞고 넘어가는 게 이익이네. 그럼 요거는 에너지를 평소 풀던 거에 한 150% 투자해서 정성 들여 푸는 게 이익이죠. 네 문제 푸는 것보다 한 문제만 150% 하면 400을 해야 될까 150만 하면 되니까 이익이죠.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푸는 습관은 없어지고 정성 들여 푸는 습관이 생겨요. 자, 뭐 이런 거 외에 여러 개 시스템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실수를 잡으려면 부모님 마음가짐이 요게 있어야 돼요. 연산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3 때 수능, 내신 잘 못하는 게 연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수학 포기했으니까 못하고요. 수포자가 전체 한 70%? 문과의 70% 수포자거든요. 수학 포기만 안 해도 수학 점수가 진짜 중요해요. 수포자 아니라고 쳐요. 잘하는 애요. 1등급, 2등급을 기어도는 애. 상위 10%, 상위 1% 이런 걸 노리는 애요. 연산 때문에 문제겠어요? 연산 때문에 그 상위 1%가 되겠어요? 아니죠.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는 연산이 수학에 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시킬 수 있는 게 주로 연산이라서 연산에만 찌지고 뽑고 하시는데 아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와 그 부모 자식 사이의 신뢰관계를 지렛대로 딴 거를 더 소중한 걸 하셔라. 뭐냐?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중요한 건 수학 점수다. 공부 재밌네. 나 잘할 수 있지. 뭐 괜찮아. 하면은 좀 귀찮지만 내 성취감이 있어. 이거가 중요해요. 연산 꼴랑 그 연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연산 잘하려다가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산 자동화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구구단을 예를 들게요. 처음에 1은 2, 2는 2, 2, 3은 6 해서 99, 81까지 예를 들면 3분 걸렸던 애가 저희는 50초 안에 끝내기 시키거든요. 50초를 돌파했어. 단축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오늘의 신기록, 내일의 신기록,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신기록에서 신기록 깰 때마다 축하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연산 훈련했다고 쳐봐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고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수학은 하면 힘들지만 하면은 성취감이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긍정적 피드백, 과정 피드백을 주면서 해보십시오. 하면은 연산훈련 하면서도 부모 자식 사이 좋아지고 아이 수학 점수 좋아지고 연산 자동화되고 다 좋아집니다. 근데 지적질 하면서 연산 중요하니까 막 뺑뺑이 돌리고 무한 반복을 시키고 있고 애가 싫어하는데 혼내가면서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래에 수학 공부할 수학 정서, 수학 에너지를 지금 다 땡겨서 홀랑 다 써버리는 거예요. 화점인 농법이 돼요. 그러면 연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음에 심화 할게요. 심화. 한 7년 전, 8년 전 조국 사태 이후로 정시 비중 늘어나고 하면서 심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심화 유행인데요.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은 심화 문제집을 선택해서 아이 수학 점수 다 망치고 부모 자식 사이 나빠지고 심지어 친자 간별기 소리 듣고 수학 문제집 찍고 난립니다. 이때까지 제가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채점했거든요. 8,000명을 채점했더니 저희가 어떤 문제집 공부했는지 기록하는 게 있어요. 최상위까지 공부했다는 애들 시험 저희 입학 성적하고 응용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입학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을 내면 최상위 공부한 애들이 한 10점 낮아요. 응용까지만 공부한 애보다 입학 성적이. 이상하죠? 걔들은 분명히 기본수도 하고 응용도 하고 최상위 S도 하고 최상위도 하고 하여튼 최상위까지 했던 애들이 더 성적이 낮아요. 그럼 저희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우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한 50%가 기본이고 30% 응용, 20%가 심화 요 정도 비중이에요. 근데 최상위까지 한 애들은 응용도 대부분 못 맞춰요. 기본도 막 틀린다니까요. 근데 응용까지만 한 애들은 10몇 점이 높아요. 최상위까지 한 애보다. 물론 제일 고득점 한 애들은 최상위 한 애들이에요. 100점 근처 나오는 애들, 90점 넘는 애들은. 근데 평균으로는 안 그래요. 이게 뭐냐? 아이한테 안 맞는 최상위를 시켜서 많은 애들이 마이너스다. 노력은 더 했는데 공부 정서도 안 좋고 점수도 안 나서 진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만큼의 심화 문제집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거냐?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이 기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 1학년 과정하고 2학년 과정. 나이가 1, 2학년이 아니고 배우는 교재에 1-1, 1-2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교재가 2학년 과정까지는 최자 붙은 걸 하지 마세요. 뭐 최상위, 최고 수준 하지 마세요. 그냥 응용까지만. 무슨 기본 또는 무슨 응용, 우등생 뭐 요까지만. 왜 그러냐면요. 초등 1학년 과정하고 2학년 과정은 생활 수학에 가까워요. 개념과 원리가 몇 개 없는데 여기서 어렵게 내려고 하니까 개념 원리하고 관계없는 경시대회 문제 같은 변별력 위주의 문제를 잔뜩 갖다 놨어요. 그냥 베베 꼬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다 골라내서 알짜배기 문제만 풀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자 붙은 걸 하지 마세요. 어렵게 낼 수 없는 내용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 개념 원리가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어렵게 내려니까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문제, 베베 꼬인 문제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페라리를 몰고 있는데 페라리를 자갈밭에서 돌밭에서 막 달린 거예요. 애들 다쳐요. 하지 마세요. 심화는 초3부터. 최상위 이런 거는 초3부터. 초3 과정부터 하세요. 나이가 초3이 아니고 그냥 1학기 과정 교과서 참고서부터 하시라고요. 수학 정서 기준. 이 수학 정서는 아이 수학 정서도 마찬가지고요. 애가 기죽으면 하지 마세요. 수학이라면 진작에 낼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시켜야겠다 마음이 강하니까 애가 이제 싫어하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냥 부모가 시키는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애가 싫어하는지는 안 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부모님이 성질이 나냐 안 나냐 보십시오. 문제집 공시키면서 성질을 내고 있다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안 맞습니다. 애 안 칠 때 안 앉아서 성질 난다. 가르쳐줬는데 또 모르고 또 몰라서 성질 난다. 5분이면 끝날 거를 30분째 막 비비 틀고 있다. 그래서 성질이 올라오고 산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맞습니다. 그 심화 문제집은 하시면 어릴 때 심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유명한 무슨 선생님이 심화를 안 하면 나중에 수포자 된다고 하던데요. 최상위권 못 된다고 하던데요. 헛소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들어서 그렇지. 애 정서를 망쳐가면서 애 쥐어박아가면서 끌고 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소년 축구할 때 고등학교 뭐 축구 선수 같으면 빠따로 때린다고 쳐요. 유소년 축구할 때 빠따로 때리면서 시킬까요? 여러분 생각에 축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린이는 좀 재밌게 하면서 축구에 재미를 들려야지 점점 많이 하고 그래야 잘할 거 아니에요. 수학도 똑같다고요. 빠따 때리면서 하면 고3이면 될 수도 있죠. 안 하면 자기가 대학을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꼴랑 1학년이잖아요. 그런 애를 성질 내가면서 책 지적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걸 놓칩니다. 수학 정서라고 하는.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는 더 큰 걸 놓치시니까 성질이 막 올라온다 하시면 안 맞습니다. 문제집 종류가 크게 심화 문제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문제집이 있고요. 하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제가 분류하는 방법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과 문제 해결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교과 심화 문제집 최상위 S, 왕수학, 응용 뭐 이런 것들 얘들은 개념, 원리, 유형이라고 하는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어떻게 잘 써먹느냐
옛날에 배웠던 심화 문제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배웠던 지식을 잘 써먹는 쪽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준심화 문제는 개념이나 원리, 유형이 한 5개 결합된 거, 심화는 한 7, 8개 결합된 거고, 킬러 문제는, 수능 킬러 문제는 한 10개, 11개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복잡도가 높아요.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념 원리가 지식이 그런 거를 주로 훈련합니다. 그게 교과 문제 결력, 배경 지식이 메인인 거, 창의적 문제 결력. 요거는 영재고,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많이 출제를 해요. 길러진, 훈련된 가짜 영재를 걸러내려고 생판 배운 적 없는 배경 지식이 별로 안 쓰이는 그런 문제를 내요. 대신 머리는 생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 이런 창의적 문제 결력 문제 있어요. 이건 배경 지식이 메인이 아니고 진짜 생머리를 쓰게 해요. 그걸 창의적 문제 결력 문제라고 해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집 이름으로도 좀 달라요. 무슨 최자 같은 문제집들, 최상위, 응용, 최고 수준 이런 게 교과 문제 결력을 기르는 문제집이고요. 1031, 팩토, 3프로, 필즈, 노크 이런 사고력 문제집, 창의적 문제 결력을 기르는 문제집이에요. 두 개가 좀 결이 다르죠.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문제집 이런 게 창의적 문제 결력 쪽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100% 순수하게 교과 문제만 있고 100% 순수하게 창의적 문제 결력만 있지는 않은데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문제집을 적절하게 섞어서 둘 다 풀려주세요. 우리는 교과 심화하기도 바쁜데 사고력 문제집 한 권 더 할 에너지가 없어요 하시는 분 많으신데 해보면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할게요. 사고력 문제집을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하세요. 한 단원이 2시간. 일주일에 한 단원씩 2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적절한 난이도예요. 정답률이 한 70% 나오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는 거라 좀 시간이 아깝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해보면 사고력 문제집에 2시간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교과 심화 문제집 할 때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거나 2개 더 올라갑니다. 최상위 S밖에 못하던 애가 최상위를 할 수 있고요. 응용밖에 못하던 애가 최상위까지 할 수 있고 심화 문제집 풀 때 다 풀어줘야 되고 틀린 거 오답 노트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6시간 걸리던 애가 생머리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사고력, 창의적 문제 결력이 좋아지면 이거를 한 2시간 만에 끝나요. 4시간이 절약되잖아요. 2시간 투자해서 4시간 절약된다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시간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사고력 문제집 2시간 하시면 일주일에 그것만 하시면 심화 문제집 시간을 그 몇 배로 절약해주고 더 좋은 거는 레벨이 한 레벨이나 2레벨 더 올라갑니다. 못 풀던 문제집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하십시오. 진로 기준, 영재고, 과학고, 외대부고나 민사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려고 하면은 심화 문제집을 좀 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창의적 문제 결력까지 꼭 해야 돼요. 근데 의대를 갔다, 일반고에서. 그러면은 심화를 완전 극심화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준심화까지만 하고 넘어가서 고등과정에서 극심화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저희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사고력 기준. 사고력이 강한 애들은 더 어려운 문제집 해도 좋죠. 그럼 사고력이 약하면 심화 문제집을 남들은 다 최상위 하는데 우리 애도 최상위 해야지. 최상위를 어거지로 못 푸는 애를 그냥 가르쳐 줘가면서 오답노트 해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응용까지만 하세요. 그럼 우리 애는 평생 어려운 문제 못 풀고 포기하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또 다르게 해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고력이 약하면은 스몰 스텝으로 해야 돼요. 기본서 한 권, 응용서 한 권, 그다음 준심화서 한 권, 심화서 한 권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한 4권을 해야 심화까지 가죠. 책으로 치면은 딤도 기본 한 권, 응용 한 권, 그 다음에 최상위 S 한 권, 최상위 한 권, 어떤 분은 여기에 왕수학까지 5권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응용에서 최상위 S가 약간 간극이 있거든요. 또 그 중간에도 살짝 어려운 거 한 권 더 해.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쪼개가지고 약권을 풀려가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력이 약하면 그렇게밖에 난이도가 안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느려지죠. 난이도 잘 못 올려요. 근데 사고력이 강하면은 빅 스텝으로 가도 돼요. 그냥 기본서 한 권에 바로 최상위 바로 딱 2권만 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력을 개발해 놓으면 4권, 5권 해야 겨우 최상위 할 수 있던 애가 그냥 기본서 한 권, 최상위 한 권 바로 되고 어떤 애는 최상위 한 권만 하는 애도 있어요. 사고력이 진짜 강하면. 선행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이제 일찍부터 좀 시작해서 선행을 쭉 해나갔어요. 여유가 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초1인데 초1부터 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심화 문제집을 좀 난이도를 올려도 되죠. 스몰 스텝으로 한 3권, 4권 해가면서 갈 여유가 있죠. 그런데 선행을 5학년 때 시작했어. 이제 진도 나가기 바빠요. 그러면 한 권 하고 2권 하고 3권 하고 4권 하고 하면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여유가 없죠. 그래서 바쁘면은 심화를 좀 줄여야 어쩔 수 없죠. 언제부터 선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화 문제집에 맞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집을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고 전문가하고 하면은 좀 다른데 집에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정답률 70 기준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 애는 최상위 S를 하면 정답률이 10%가 나와. 그러면 S 포기, 응용까지. 우리 애는 응용을 하면은 최상위 정답률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기본만 맞춰야 돼요. 우리 애는
최상위를 레벨업까지는 정답률 70% 나오는데 최상위의 하이레벨은 정답률이 50%가 안 돼. 그럼 하이레벨은 좀 줄여야 돼. 문제집 자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문제집 안에서 난이도가 섹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답률 70% 나오는 섹션까지만 하세요. 그걸 넘어가면은 포기. 전문가하고 좀 하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심한 문제집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하셔라. 안 맞게 하면 부상이 생긴다. 맞게 하셔라. 남들이 최상위 한다고 우리 애를 탁달해가면서 안 맞는 걸 하지 마셔라. 심하다가 성질 안 나는 방법. 심하다가 성질 안 난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힘에 붙이지 않게 가십시오. 힘에 붙이지 않게. 정답률 70% 가시면 성질 날 일이 좀 적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안 맞아. 그래서 쉬운 것만 해. 그러면 우리 애는 그냥 맨날 지금 사고력이 약해서 심화를 응용까지밖에 못해요. 그냥 평생 응용만 하란 말이냐. 지금 머리 개발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심화를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심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진짜 목표는 저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볍게만 하고 끝나면은 언제 고동에서 심화를 할 수 있어요. 머리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화해야죠. 이렇게 항의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일단 그게 필요한 거는 맞죠. 심화를 할 수 있는 머리를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머리를 좋게 만들 거냐.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념, 응용을 공부할 때랑 심화를 공부할 때 목적이 다릅니다. 개념이나 응용 문제집은 개념, 원리, 유형이라는 지식을 배우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숙달하는 게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거 위에 그 다음 거 탑을 쌓아 올라가는 위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가 부실하게 부실 공사를 하면 위에가 흔들려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는 빼먹는 거 없이 다 알고 가도록 해야 되고 반복 학습을 시켜서 완전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심화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 목표가 개념이나 원리를 더 깊은 단계로 써먹어 본다. 그건데 그거는 응용까지로 충분해요. 아니면 준심화 정도로 충분해요. 심화는 문제 해결력이라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심화는 다 풀 필요가 없다. 개념이나 응용서는 다 풀어야 돼요.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되고 모르는 유형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유형까지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심화는 그렇지 않다. 도전해서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머리가 개발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쐐기 전략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70%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70% 기준으로 문제집을 심화를 풀리는데 예를 들면 최상위 레벨업까지는 정답률 한 70% 나와요. 근데 하이 레벨 가니까 50% 언더예요. 그때 막 도와주고 다 풀린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책 짓게 되거든요. 애는 기죽고 부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이레벨이 보통 8문제 있어요. 그 중에 2문제나 3문제만 푸는 거예요. 좀 골라줘요. 너무 까다로운 문제 빼고 개념이나 원리로 풀릴 만한 문제만 골라줘요. 고를 능력 없으시면 그냥 1,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가 조금 더 쉽거든요. 아니면 뭐 1, 4, 5 이렇게 홀수를 하시든지 3개만 풀자, 2개만 풀자. 그렇게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요건 좀 만만하니까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풀려도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8문제 다 풀어야 숙제가 끝나. 근데 한 문제가 안 풀려. 3분 했는데도 풀릴 힘이 없어. 머리가 아파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왜냐면 빨리 끝내야 노는데 한 문제에 벌써 3분 걸렸는데 8문제면은 너무 많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나고 찡찡거리고 진짜 모르겠어요 하면서 알려달라고 막 인석 뿌리고 부모한테 힌트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죠. 이유는 빨리 끝내 조급해지니까. 근데 2문제만 하자. 한 문제만 하자. 안 되면. 이렇게 양을 줄여주면 요거 정도면 뭐 한 문제 한 10분 생각해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급하지 않으니까. 아이하고도 이거는 맞아도 좋고 풀어도 좋은데 못 풀어도 괜찮아. 우리가 도전하는 게 목적이고 도전하면서 머리가 개발되는 게 목적이야. 못 풀어도 돼. 욕기를 못 들어서 낑낑거리다 보면 근육이 커져 있고 언젠가는 들 수 있어. 턱걸이 지금 못해서 매달려만 있다가 힘 한 번 주고 힘 한 번 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당겨져서 나중에 턱걸이가 돼.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이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도전만 하자. 풀면은 이거 어려운데 해놨다. 전에는 어려운데. 그럼 얘가 좀 더 하겠죠. 이게 쐐기 전략입니다. 그 쐐기가 처음에 틈에 딱 박아서 뾰족한데 조금만 넣잖아요. 근데 한 문제 풀다가 2문제 풀다가 성공하면은 3문제, 4문제 조금씩 늘려가시라고요. 쐐기를 박아서. 그러다 보면은 하이레벨이랑 거대한 바위가 쭉 갈라집니다. 해낼 수 있어요. 머리가 개발됩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건 포스트잇 머리법입니다. 포스트잇 머리법이 뭐냐면 뭐 레벨업이든 뭐든 하여튼 풀다가 못 푼 문제가 있어요. 못 푼 문제, 심화는 어떻다고요? 못 푼 문제 꼭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면 능력 개발이 목적이니까. 이건 몰라도 그 다음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70% 정답률이면 30%는 좀 어렵잖아요. 그 중에 뭐 오답하고 해서 대부분 하고 프로가 남았다 칠게요. 아니면 쐐기 전략으로 지금 도전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못 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무한정 계속 풀다 그러면 아직 과지 입착력이 덜 개발된 1학년 뭐 이렇게 저학년 애들은 자빠지거든요. 짜증내고 안 한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라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풍기하지 마시고 해봤자 통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좋다. 네가 지금 4문제 못 풀었는데 4문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봐. 아무거나 골랐어요. 그 한 문제는 포스트잇에 적어요. 자, 이제부터 이 한 문제는 일주일 뒤 학원 다닌 다음에 일주일 뒤 학원 갈 때까지 이 한 문제만 풀어. 대신 이 한 문제는 평소 그 숙제 시간에 안 하고 자투리 시간에 할 거야. 이게 핵심이 자투리예요. 자투리 시간에 풀 거야. 어떤 자투리냐면 밥 먹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뭐 화장실 있을 때, 자기 전에, 학교 쉬는 시간에 아무 때나 자투리 시간 있으면 이거 보면서 풀어봐. 그러면 돼. 오늘 저희가 모의캠프를 했거든요. 4학년 모의캠프인데 한 문제가 안 풀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보고 진짜 너무 머리 안 풀릴 때는 밖에 나가서 한번 놀이터 가서 술래잡기 하면서 한번 뛰고 와 그랬거든요. 근데 막 뛰고 오더니 한 애가 풀었어요 하면서 막 풀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왜냐면 문제를 외웠거든요. 외운 상태에서 몰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놀면서도 이 생각이 무의식 중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피가 뛰고 심장이 뛰면서 혈류량이 확 많아지잖아요. 뇌에. 그러면은 뇌에 영양소도 공급되고 하면서 뇌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맨날 여기만 보던 게 운동하고 하면서 좀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막 풀린 거예요. 자기가 와서 막 풀더라고요. 포스트잇 몰입법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시시때때로 생각하면 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길래 이렇게 얘가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지? 아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보다. 꼭 풀어야지 하면서 잠재의식을 총동원해요. 그러면서 풀려요. 며칠 있으면 풀려요. 멍할 때 풀려요. 자다가 깰 때 풀려요. 문제가 외워지고 하루 이틀이면 보통 풀려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숙제 시간에 문제 풀고 있으면 10분만 안 풀려도 못 견뎌요. 왜냐면 숙제 끝나고 놀아야 되거든. 근데 자투리 시간이니까 이건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도전하는 느낌이죠. 한 문제니까. 자투리 시간이 하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점점 이제 외워지고 그러면 시시때때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팍 풀려요. 풀릴 때 기분이 진짜 좋은 거 느끼거든요. 그 성취감 때문에 다음에 또 그렇게 돼요. 제가 이걸 알려줬더니 우리 학부모님이 아이들 화장실에 하고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우리 애들이 화장실에서 문제 풀다가 다 풀었다고 종이 달라고 해서 적고 우리 집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어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한 번만 성공해도 몰입의 맛을 알아요. 그럼 더 하고 싶어지고 점점 사고력이 개발됩니다. 또 하나, 심화와 기초체력 강화 훈련의 역할 분담. 심화 문제집의 딜레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심화 문제를 풀어야지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심화 문제를 풀려면 오래 매달려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오래 안 매달려. 안 매달리니까 심화 문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라는 거는 이걸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안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양을 줄여줘라, 쐐기 전략 써라, 포스트잇 몰입법 해라 하는 건데요. 이거로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지각력이 약한 애가 있어요. 얘는 도형 문제가 나오면 상상이 안 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논리력이 약한 애가 있어요. 걔는 논리력이 약하니까 정보 양이 많은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연산력이 약한 애가 있어요. 걔는 연산력이 약하니까 연산력 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못 푸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 약한 애가 있어요. 그럼 추론 능력이 강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이런 기초 체력을 안 길러주면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거는 심화 문제를 풀려면 매달려야 되는데 심화 문제로는 그 매달리는 거를 찐득하게 매달리는 걸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화 문제 풀려면 찐득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찐득하게 매달리는 거를 심화 문제로 훈련을 못 시키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운동으로 비유할게요. 축구를 한다고 칠게요. 축구를 한다고 하면 축구 훈련할 때 슛 훈련, 패스 훈련,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같은 거, 지식 같은 거, 전술 훈련을 하죠. 이게 수학으로 치면 교과 수학이에요. 지식과 기술 이런 거죠. 근데 보통은 취미로 축구하는 요거만 되죠. 근데 진짜 잘하고 싶은 애들은 어떡하냐면 이거 하면서 유연성 운동, 지구력 운동, 근력 운동, 민첩성 운동 다 따로 해요. 기초 체력 운동.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척척 한 다음에 쫙 달려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고 이런 복잡한 기술을 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심화 문제거든요. 뭐 테니스로 치면 서브 놓고 달려가서 네트 근처에서 발리하고 이런 걸 하려면 잘 생각해보십시오. 서브, 뭐 대쉬, 발리 이런 거 제가 기술을 모르지만 그걸 하려면 기초 체력이 달리기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지구력이 없으면 좀 뻗어가지고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할수록 과제 집착력이라든지 끈기죠. 공간 지각력 이렇게 기초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거는 심화로는 안 된다고요. 심화는 있는 능력을 써먹는 애지 개발하는 애가 아니에요. 축구 이제 실전 시합은 있는 능력을 써먹는 애지 민첩성, 유연성, 지구력 이런 걸 길러주는 애가 아니죠. 하다 보면 좀 길러지긴 해요. 심화 문제 풀다 보면 논리력, 연산력 좀 개발되긴 하죠. 하지만 전문 운동이 있다고요. 저학년일수록. 그게 사고력 수학이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나 사고력 문제집 같은 기초 체력 강화 훈련하는 거랑 교과 심화 문제집이랑 둘 다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쐐기 전략, 포스트잇 몰입법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지금 못하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성질 몇 번 내고 책 찍고 하시고 나면 우리 애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수가 생겨요. 현타 오잖아요. 애한테 성질 내고 나면 다음에 미안하다 하고 또 성질 내고 있고 애가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좌절감이 생기시는데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 못 풀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다. 좋은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면, 좋은 방법이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재수생 5등급을 가르쳤어요. 재수하고 5등급인 삼수생을 가르쳤어요. 재수하고 5등급이 전체 9등급에서 중간 밑이거든요.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걔가 저하고 하고 수능 1등급 나왔다니까요. 어떤 애는 8등급이에요. 8등급 끝에서 프로까지거든요. 하위 프로예요. 잘 못하죠. 그것도 문과에서 그렇게 했어요. 완전 수포자죠, 사실은. 그 문과 8등급, 9등급은 그냥 찍은 운빨 차이인 거예요. 찍어서 많이 맞은 애가 8등급, 많이 틀린 애가 9등급이고, 그냥 찍은 애들이에요. 수포자거든요. 걔가 재수하면서 이과로 전향해서 1등급 받는다니까요. 된다니까요. 하면 돼요. 좋은 방법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망하고 기대를 팍 낮춰버리고 안 되나 보다 하면 아이도 거기에 멈춰. 여러분이 아이 머리에 유지천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못한 건 여러분이 안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래요. 가르쳐주는 심화 문제지. 몸에 안 맞는 무리한 심화 문제를 해서 그래요. 저는 무리한 심화 문제의 폐해를 8,000명 채점하면서 많이 겪었다니까요. 왜 최상위까지 안 해가 평균이 왜 응용까지 안 해보다 낫냐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억지로 들이밀어서 본인이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심화를 가르쳐주고 유형 암기해서 많이 푸는 거로 공부해 놓으니까 머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렇게밖에 못한 거죠. 근데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애가 그 심화 문제를 어떻게 암기를 하겠으며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몸부림을 치죠. 평소에 나한테 다정하게 주던 부모가 만 하면은 막 혼내는 사람도 변하고 무락무락하고 쿡킹 쿡쿡 내시고 한숨 내시고 얼마나 정체성 혼란이 생기겠어요. 그 사랑 만드는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변했지? 안 그렇습니다. 방법이 나빠서 그래요. 아이는요, 우리가 믿는 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우리 애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는 애가 영재고 가고 서울대 가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우리 아이에겐 거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 자기가 잘못해서 나쁜 방법으로 시켜서 애가 실망해서 못했던 건데 그냥 애를 확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낙인 찍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 저희 학원 설명회 좀 들으시면서 좋은 방법 배우십시오. 선행은 언제부터 어느 속도로 능력별로 다릅니다. 능력이 강하려면 좀 빨리빨리 많이 하십시오. 근데 능력이 약하면 재신도 해요. 진로 따라 좀 달라요.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고 이러면 좀 빨리빨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반고 과학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진 않고 환경별로 자 학군지예요.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다 많이 하니까 좀 선행 느리게 하면 내신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암만 부디 좋은 애도 재진도 하고 고등학교 와서 내신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수능도 없는 세대예요. 이거 뭐 제가 설명했지만 수능을 한 방에 역전이 이제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얘들, 이 어린애들은 현 초중 밑으로는 다 그렇게 돼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요. 시험 범위도 고1 것까지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수능 힘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신 비중이 확 올라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바로 수능이라니까요. 그때 남들 공부해와서 국영수능 다 끝나 있고 이제 뭐 통과하고 수행평가 이런 데 힘을 집중할 때 얘는 이제 진도 나가고 있어. 국영수 할 수가 없죠. 근데 비학군지예요. 그러면 좀 다르죠. 성향별로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따박따박 나오면 놀아버려요. 공부 안 해요. 걔들은 쭉쭉쭉 당겨줘요. 그래서 아이 성향 따라 다르다. 이게 긴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설명회 했어요. 12년 로드맵이라고 하면서 진로별로 성향별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거는 지난 설명회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뭐뭐뭐에서 12년 로드맵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고력 수학 첫 번째 할까 말까? 효과 있냐? 어떤 분은 수학 머리 타고났는데 교과 심화만 하니까 더 잘하든지 뭐 이거 사기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효과 있다. 근데 효과는 있는데 집에서 독서하고 교구하고 퍼즐하면 된다. 교과 선행하고 심화 교과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문 프로그램도 효과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사고력 수학 할까 말까 이렇게 할게요. 인천이 290만 명 인구예요. 소마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하여튼 거기에 현황 파악이 잘 돼서 그래요. 소마 사고력 수학 학원이 11개 있더라고요. 인천에. 강남구에 소마가 2개 있어요. 인구는 60만 대 약 300만이니까 약 5배 차이거든요. 수강생 누가 더 많을까? 한번 볼게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수강생을 했냐 제가 내부적으로 좀 알긴 아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소마 가맹사업 하면서 인천에 가맹점이 11개 있어요. 가맹점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마 인천 전체 연 매출액이 1억 4천 얼마인데 그게 11개 있어요. 평균 1억 4천 얼마거든요. 그러면 6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수강료 18만 원이고 한 명이 12달을 듣는다고 하면 한 달에 한 학원에 저 인천 전체에서 754명이 수강해요. 300만 인구에서 한 800명 조금 안 되게 수강해요. 대치동 소마는 한 군데에서 2,000명 돼요. 훨씬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소마 학원만 볼 때 인천 전체에서 한 800명 수강하는데 한 개 점에서 본점에서만 1,000명 넘게 수강하거든요. 몇 배예요, 몇 배. 인구는 5분의 1인데 학생 수는 거의 3배가 많으니까 15배 차이죠. 똑같은 인구로 보면. 강남이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서 뭔가 속아서 사고력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까지만 하고요. 사고력 할까 말까 해서 그렇게 해드릴까요? 사고력 수학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요거 이야기 긴데 수학적 능력 개발하는 거다. 뭐 교과 수학 좀 선행하는 거다. 문제집이다. 어려운 문제 논리적으로 푸는 훈련하는 거다. 뭐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다양한 게 많은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 중에서 이제 사고력 수학마다 목표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능력 개발하는 사고력 수학이 있어요. 논리력, 연산력, 뭐 공간 지각력, 추론력, 문제개혁, 탐구력 같은 능력을 개발하는 사고력 수학도 있고요. 지식 탐구하는, 스스로 지식을 탐구해서 탐구한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써먹어보는 지식 탐구가 주도적인, 자기주도적인 지식 탐구가 사고력의 한 역할이에요. 또 생각하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수학 정서 개발하고 끈질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학 태도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고력 수학. 다음에 창의적 문제 개혁을 풀어보는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선행학습하기도 하죠. 똑같은 분수, 약수, 배수라도 교과식으로 주입식으로 안 하고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공부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강남에서 사고력 수학을 인천에 15배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학원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문제풀이 사고력, 주로 뭐 여러분이 사고력 문제집들, 3%, 팩터, 103, 필즈 이런 거. 학원으로는 시메스의 뉴기프티드, 와이즈만 WM어, 소마 프리미어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 사고력이에요. 지식탐구 사고력, 수학 교양도서, CMS에는 Y, 스몽에는 수학 동화,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깊이 있게 탐구하는,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구활동 사고력, 시메스 NC, 소마 레이, 와이즈만 GT, C2M, 집에서 하는 각종 교구와 퍼즐 이런 것들이에요. 교과 연계 사고력, 뭐 수학 교양도서, 만화로 배우는 뭐 시기 이런 것들, 시메스 AP, 필즈 더 클래식 이런 데가 위상년에서 배울 걸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활동을 섞고 골든벨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죠. 정서 태도 사고력, 뭐 GTG, 뭐 캔캣, 황동문 이런 데요. 수학 정서. 수학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고 끈기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정서와 태도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죠. 뭐 그 외에 유아사고력, 미니매스, 아담리즈, 와이키즈, 플레이팩터, 오르다, 가베, 음물, 많죠. 케이지, 체험수학, 토이, 영재사랑 많습니다. 뭐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서 다 다룰 수 없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했습니다. 요 5개 유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사고력은 전체 사고력 수학의 5가지 개발할 영역 중에서 문제풀이 쪽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다른 건 아예 없진 않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능력 개발도 있고 뭐 정서 태도도 있는데 문제풀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제풀이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지식탐구 사고력은 지식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이 정도 비중입니다. CMS는 제가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잘 알죠, 제가. CMS 여기도 뭐 제가 사고력 수학 처음 시작했고 연구소에서 교수 개발됐으니까 잘 압니다. 능력 개발이 제일 첫째예요. 논리적 개발할 때 논리적 전문 교구. 연산력 개발할 때 연산력 전문 교구, 문제개혁 개발할 때 문제개혁 전문 뭐 교구 이런 거 이용해요. 그리고 지식탐구나 정서태도 이런 것들도 좀 골고루 많습니다. 교과 연계 사고력, 필즈 더 클래식 예를 들게요. 문제풀이 사고력하고 선행학습 이 2개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능력 개발이나 지식탐구, 정서태도는 좀 적어요. 요건 좀 적고 이렇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특징을 아셔야 돼요. GTG, 제 GTG는 능력 개발하고 정서 태도 개발하는 게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요 정도고 뭐 요건 제가 만든 거니까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고력 프로그램마다 목표로 하는 게 다르고 우리 아이 현재 상태에서 어느 게 더 필요한지 다르죠. 축구로 치면 지구력이 필요한 애 있을 거고 민첩성이 필요한 애 있을 거고 근력이 필요한 애 있을 거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걸 개발할지 그걸 좀 해야죠. 민첩성 필요한 애는 민첩성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고 지구력 필요한 애는 지구력 운동을 더 해야죠. 우리 아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게 약하냐 어떤 거가 더 개발해야 되냐 보시면 되고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 특성이 우리 애하고 맞아야죠. 궁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하면서 혼합하라고 했잖아요. 교과하고 사고력을 섞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릴 때는 어느 게 메인이냐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건 이따 할 건데 수학 교육에 얼마나 투자할 거냐. 돈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전문 프로그램 학원이 좋고요. 그렇잖아. 라이딩도 1시간 안 되고 뭐 근처 마땅한 학원도 없고 그러면 그냥 책으로 하셔도 되고 집에서 교구 사가지고 좀 하시고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래요. 다음에 예를 들면 영재 라인으로 갈 거다. 그럼 사고력 수학 좀 전문 프로그램을 좀 하셔야 돼요. 영재 라인으로 갈 거다. 뭐 그런 다음에 어떤 진로 따라 달라져요. 그런 거 따라 다르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사고력 수학의 궁합이 다릅니다. 그러면 학원 아니고 공부표로 집에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문제집 이런 거 많습니다. 이만큼 많은데 대표적인 1032, 팩토, 필즈, 3%, 최상위 사고력, 문제개혁의 기자비, 탑, TOT, 경시대 기출문제 많습니다. 교구도 많죠. 굉장히 많고요. 퍼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할 때는 몰입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아까 포스트잇 몰입법 알려드렸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과 심화 문제집은 정답률 70%, 축하 시스템,
여러분이 긍정적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뭐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을 오늘 짧은 시간에 하긴 어려워요. 이건 한 번에 설명의 주제가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입시의 결정적 마침표 초등수학 사고력 제가 쓴 책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요거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활용이 될 거고,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집에서 사고력 수학하는 거 따로 한번 깊게 다루는 설명회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연산 교과 사고력의 황금 레시피. 테니스를 잘하려면 기술 훈련 필요하죠. 좋은 선생님 필요하고 많이 해야 되고 훈련 꾸준하게 해야 되죠. 실전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연산하고 교과 수학이에요. 하지만 기초 체력을 기른다, 또 좋아하게 만든다, 끈기 있게 한다,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 이런 거는 사고력 수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양날개로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쪽 날개만 하면은 조금 부실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저희 설명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나이 따라 다르고요. 사고력이 현재 어느 정도냐 따라 다르고요. 앞으로 진로 따라 다르고요. 현재 교과 진도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요 정도 상위 30% 정도 사고력이다. 진도는 재진도 나가고 있다. 교과가. 그거 기준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7살하고 초1일 때는 중요도 비중입니다. 시간 투자 비중 아니에요. 교과보다는 사고력이 3대 7의 비중으로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할 시기라. 기초 중에서 기초가 정서, 태도, 능력이에요. 지식하고 기술을 좀 더 나중 같아요. 정서, 태도, 능력을 개발하는 게 사고력 수학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초1, 2 때는 약간 교과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초2, 3 재진도 기준이에요. 상위 30%가 사고력일 때 그때는 교과 사고력 반반. 3, 4가 되면 약간 역전됐죠. 초 4, 5, 6 정도 되면은 교과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교과는 꼭 해야 되고 좀 많이 해야 돼요. 좀 더 중요하고. 근데 영재 단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상위 10% 이렇게 5% 올라갈수록 사고력 비중이 상위 30% 때보다는 사고력 비중이 더 올라갔다. 어릴수록 사고력 비중이 더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입, 이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못한데 집에서 사고력을 하려면 몰입하게 만들어야 돼요. 몰입해야 머리가 진짜 좋아져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사고력 아니잖아요. 그건 교과고. 문제 유형을 가르쳐주는 건 교과고. 여러분이 1031 같은 사고력 문제집을 하면서 교과 심화 문제집 하듯이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혼자 풀어야 돼요. 혼자 풀게. 그래야 능력이 개발되고 정서가 개발되고 끈기라는 태도가 개발됩니다. 혼자 하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 푸는데 어떻게 하냐? 몰입을 시켜야 돼요. 몰입을 어떻게 시켜요? 애가 안 하는데 자빠지는데. 그래서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에는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좋고, 집에서 문제집으로 할 때는 교구나 퍼즐 같은 거 하시면 좋은데 몰입을 시켜야 돼요.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시켜야 돼요. 저희 학원 애들 처음 들어왔을 때 1분이면 몰라요. 안 배웠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30분이 되고 1시간 되는데 얘들아 힌트 줄까 하면 막 시간 그렇게 하는 걸로 변한다니까요. 왜냐면 이런 몰입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하면 좋은데 너무 긴 이야기라 이거는 생략할게요. 오늘 제가 앞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제목만 어떡해요? 몰입하려면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점진적 몰입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눈덩이가 오르듯이 점점 성취감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30분씩 매달려요. 점진적 몰입.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하게 하십시오. 자율성. 누가 가르쳐줘서 하면은 재밌지가 않아요. 그럼 몰입할 마음이 없어요. 혼자 힘으로 하게 돼요. 교과는 근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교과가 그렇게 정돼 있잖아요. 최대 공약 수란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 뭐 대표 유형해서 배운 다음에 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폭이 좁다고요. 근데 사고력은 달라요. 던져놓고 네가 해봐. 교구 던져놓고 퍼즐 던져놓고 스토리 들려주고 게임 주면서 해봐 하거든요. 혼자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하게 해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도전을 시켜요. 살짝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야 도전하는 맛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강해요. 이게 7세 애들이 한 문제 풀려고 이 애들이 막 보세요. 제가 7세 수업할 텐데 7세 요 양말 벗은 거 보이십니까? 신발 어디 던져놓고 서 있잖아요. 이 학생. 얘 뭐 한번 없어. 완전 머리가 문제집에 파묻힐라 하잖아요. 평소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요. 1분만 내도 안 풀리면 7세 초반인데 얘들 제가 사고력 할 때 이 문제 푸는데 문제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뺄셈이에요. 이렇게 세 자리 빼기 세 자리인데 차가 가장 작도록 1부터 9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여기 넣어가지고 세 자리 빼기 세 자리에서 가장 작도록 가장 크도록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씩 녹색해보자 하니까 이 도전이 돼가지고 애들이 30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점점 크게는 쉬운데 작게 걸렸거든요. 작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900 얼마 빼기 800 얼마 해가지고 뭐 세 자리수 나왔는데 점점 작게 해서 19가 최고거든요. 세 개씩 이렇게 하고 제가 해줬죠. 1시간을 했어요. 한 문제. 근데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전의 힘입니다. 도전의 힘. 다음에 안정감이 필요해요. 틀려도 괜찮아. 틀릴 때마다 지적을 하시면 어려우면 자빠져요.
넌 실패한 게 아니고 실험한 거야. 에디슨이 나는 1000번 실패한 게 아니고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계속 도전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몇 번 틀리면 포기한다니까요. 왜냐면 틀리면 나쁜 거다 훈련받으니까. 연산학습이 대표적으로 틀리면 나쁜 거야 라고 머리에 세뇌를 시켜요. 왜냐면 연산은 안 틀리게 하는 거를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연산학습지만 뒷탄한 애들은 이게 과제 입상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비슷하게 문제를 따라하기 시키는 애들. 걔들은 틀리면 야 가르쳐줄 때 집중해서 들어야지. 몇 번 했잖아. 왜 또 틀려? 이렇게 되니까 틀리면 위축되고 짜증나고 금방 포기해요. 몰입이 안 돼요. 틀리면 어려우면 포기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안정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나쁜 게 아니야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수학 정서예요. 그 다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포스트잇 몰입법이랑 쐐기 전략 이런 게 문제수를 줄여주면서 이거 한 문제만 풀어. 일주일 동안 한 문제만 풀어도 돼. 못 풀어도 돼. 이렇게 여유를 주면 한 문제 깊이 생각할 그게 있어요. 아니 근데 여덟 문제 다 풀어야 너 끝나고 나가 놀 수 있어. 그러면 안 풀리면 짜증 나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깊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으려면 슬로우 띵킹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양을 줄여주고 깊이 생각하게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하냐, 사고력 개발하려면 집에 살 때요, 부모 스스로가 생각하고 배우기를 즐겨야 합니다. 못할 때 다그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스스로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못하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력을 개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축구 실전 훈련만 자꾸 시키지 마시고 기초 체력 운동을 병행하겠다 이 마음을 먹으셔야 머리가 좋아져요. 심화 문제집 자꾸 스몰 스텝으로 풀리면 문제 유형은 익숙해져서 풀지는 몰라도 머리가 개발되지는 않아요. 스몰 스텝으로 심화 문제 최상위까지 했죠. 왕수학까지 했잖아요. 걔가 끝까지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몰 스텝으로 한 애들은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스몰 스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스몰 스텝으로 못해요. 쉬운 기본부터 극심화까지 난이도 격차가 엄청 크고 방대한 지식이고 그걸 다 스몰 스텝으로 문제집을 다 풀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몰 스텝으로 중독된 애들은 머리가 개발 안 되고 모든 문제집 다 풀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가랑이가 찢어져요. 한계가 옵니다. 성적이 점점 흘러내려요. 머리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양쪽 날개로 다 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 사부님 폴리아라는 수학자이자 수학 교육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 사부님인데 저 혼자 사부님이에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공감돼서 저희 GTG는 정서 태도를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지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감정의 변화, 주로 좌절, 포기, 짜증 이런 거죠.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을 까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려고 낑낑거리면서 개발했던 그 과제 집착력,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 태도, 그때 개발했던 사고력은 평생 써먹는다니까요. 정서, 태도, 능력은 평생 써요. 지식과 기술은 날아가도. 그래서 짜증나고 안 풀려서 막 송진할 때 머리를 다르게 써서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고 머리를 다르게 써서 문제를 푼다. 이 경험은 평생 어느 분야이든 쓰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심지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력 개발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만 심화랑 교과랑 사고력 양쪽 날개를 다 하시게 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심화하시라 했는데 그거 듣고 교과서만 했는데 괜찮나요? 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비 초1 학생인데 예비 초1이면 배우는 과정이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까지면 교과서 플러스 연산 자동화 해야 돼요. 연산 자동화 하는 방법은 연산 학습지를 하셔도 되고 학습지 중에도 구문이나 기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동화시키는 것도 있고 사고력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소마셈, 사고셈, 뭐 온갖 셈 종류가 많고 빨강 연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빨강 연산이나 사고셈 같은 사고력 연산은 좀 퍼즐스럽죠. 그래서 게임이나 퍼즐 이용해서 연산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어느 거든 해서 연산 자동화는 꼭 하셔야 돼요. 3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그래서 2개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머리 개발하는 사고력은 병행하셔라. 학원 다니시면 더 좋고 학원 안 다니시면 사고력 문제집이랑 몇 개를 병행하셔라. 교구 퍼즐을. 그거 어떻게 구성해요? 하면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입시의 결정적 마침표 초등수학 사고력. 그거 보면은 좀 찾아서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만 하고 GTG만 다니는 걸로는 부족할 거예요. 학원 다니면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학원에서는 사고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력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1031이나 필드 수학 같은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도 저희가 숙제로 낼 거예요. 예비 당년에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교과서 하고 사고력 학원 다니고 거기에 연산 학습지 또는 뭐 어떤 연산 자동화를 하시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사고력 문제집까지 병행하십시오. 그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숫자만 나오는 일반 연산 문제 푸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자꾸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연산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반면 문장이 포함된 독해형 연산 문제는 비교적 쉬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풀기를 꺼려합니다. 아이가 단순 계산이나 규칙을 외우는 방식에 더 익숙해질까 걱정됩니다. 아이 성향이 틀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해서 쉬운 문제들을 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독해형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요. 두 번째가 성대 경시도 경험 삼아 신청을 했는데 경시 기출문제 풀려보니 하기 싫어하는데 점진적 몰입을 하려면 경시 기출문제집을 차라리 이점만 풀게 해볼까요?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연산 너무 좋아하는데 단순 연산은 좋아하는데 독해형 연산은 싫어한다. 혹시 머리 안 쓰는 습관 굳어질까봐 걱정된다. 어쩌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시고, 다른 하나는 경시 문제 같은 거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두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하나하나 할게요. 연산 중에 이제 자동화 연산 하는 거 좋아하면 뭐 하십시오. 박수 쳐주고 좋다. 그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 쓰는 연산, 독해형 연산 안 한다. 독해형 연산이 필수는 아니라서 꼭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게 독해형 연산이라는 하나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 쓰는 거 싫어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거 싫어하는 아이를 독해형 연산으로 머리 쓰게 만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머리 쓰는 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GTG나 다른 학원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특히 저희 GTG가 수학 점수 좋아하게 만드는 거, 머리 쓰는 거를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둔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애한테 심한 문제 던져주면 쉽죠? 근데 싫어하는 애는 어떡할까? 좋아하는 애도 어느 이상 들어가면 어려우면 포기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려면 암만 훈계하고 설득하고 뭐 당근을 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별도의 설명을 해야 될 만큼 긴 주제라 여기서 짧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전문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 프로그램의 형식은 대체로 여러분이 집에서 교구, 퍼즐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교구나 퍼즐은 만만해서 애들 잘 달려들거든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구나 퍼즐을 많이 이용하시고 게임을 많이 이용하셔라. 그거는 교과라는 형식이 아니라서 아이들 거부감도 적어요. 틀려도 덜 창피해해요. 퍼즐 풀 때 뭐 예를 들면 직소 퍼즐, 맞추기 퍼즐 있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애가 막 금방 기죽고 안 하잖아요. 틀리면 또 다르게 맞추고 해서 완성하도록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사고력이에요. 직소 퍼즐 맞추는 거. 그런데 이거는 독해형 연산 문제를 풀리거나 경시대회 2점짜리 문제를 풀리거나 해서 해결될 거는 아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라. 아니면 꼭 집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쓴 책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하셔라.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구단 순서대로 외우는 건 잘 하는데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안 나올 때 곱셈 연산 문제집을 드릴식으로 계속 풀게 해야 할까요? 연산을 잘 하는 편인데 드릴식으로 푸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요. 자동화를 해야 돼요. 단위 연산은 자동화를 꼭 해야 돼요. 자동화를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한 게 구몬, 기타, 기적의 계산 같은 드릴형 학습지죠. 죽여주죠. 이거 싫어하는 애도 꽤 있어요. 특히 영재성이 강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남자들이 더 많이 싫어요. 사실 여자애들도 싫어하는데 남자애가 다르진 않는데 시키면 따라하는 게 여학생들이 좀 더 잘 따라해서 하여튼 시키긴 좀 더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드릴형 연산 학습지는 자동화는 확실히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시키기 힘든 경우가 꽤 있다. 애하고 씨름하기 힘들고 진 빠진다. 두 번째, 머리가 굳어져서 일방형 연산 외에 다양한 연산을 해야 될 때 잘 못하더라. 그래서 머리가 좀 나빠지는 효과가 있죠. 경직되는 효과. 근데 뭐 두 번째 건 빼고요. 첫 번째, 하기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하냐. 드릴형 연산을 아닌 다른 방법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훈련할 때 저희 학원에서 만든 따봉 게임이라고 있어요. 이 따봉 게임도 게임만 하면 드릴이 엄청나게 돼요. 완전 자동화가 돼요. 너무너무 재밌게 자동화가 돼요. 말려도 애들도 하거든요. 근데 게임 한 판 하고 나면 이 한 자릿수 연산, 덧셈, 뺄셈을 예를 들면 이제 따봉 게임을 하려고 하면 보석 가져가고 하여튼 재밌어요. 이거를 부모님하고 하던 친구들 모아서 한번 시키고 나면 딱 한 판 하면은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 사이에 단위 연산을 한 몇 번 정도 하게 되면 20분에 1000번은 할걸요. 2000번 이상 단위 연산합니다. 그것도 암산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틀리면 바로 자기가 게임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재미있게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교구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저희 따봉 게임 무료 증정 이벤트 한번 할게요. 그때 꼭 참고해서 받아가십시오. 그 외에도 시중에 연상 게임 많습니다. 보드 게임 많고 퍼즐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드릴형 말고 사고력 연산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사고셈, 무슨 셈, 빨강 연산 뭐 그런 것들 많은데 그거 하면은 좀 덜 지겨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성향마다 좀 달라요. 그냥 드릴형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구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사고력형인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학생마다 다른데 그런 거 시켜줘도 되고, 보드게임 섞어도 되고, 좀 더 간편하게는 이제 백항 계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목고 가려면 교과 선행 시작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GTG 학원에서는 특목센터는 초1 아이가 초4 교과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예비 초1 학생은 3월달 이제 모집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입학시험 치고 있는 중인데요. 4학년 1학기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죠. 영재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6개월마다 저희가 반을 오픈합니다. 1학년 3월, 1학년 9월, 2학년 1월, 2학년 7월, 3학년 1월, 3학년 7월 이렇게 오픈하는데요. 아마 한 6반 정도 오픈하는 것 같아요. 같은 나이대 애들이. 특목고 자사고 갈 때 마지노선이 저희가 가장 마지막이 3학년 2학기에 4-1 한 학기 선행이죠. 오픈하는데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한 학기 선행 3학년 2학기.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여유 있습니다. 특목고 가느냐는 진도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 3학년 언제인가부터 선행을 스타트하기만 하면 안 늦은 것 같아요. 심지어 5학년 때 선행 시작했는데 영재고 붙은 애도 있고요. 6학년 때 재진도 하던 애가 영재고 간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원 출신들이. 근데 저희 학원 같은 데가 아니면은 6학년 때 재신도 시작한 애가 영재고는 못 갈 거예요. 자사고도 못 가겠죠. 근데 저희 학원 출신은 갑니다. 저희가 교과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원이라고 하면 특목고 가는 마지노선이 4학년 올라갈 때 재신도 또는 5학년 올라갈 때 재신도. 6학년 때 선행 시작하면 매우 머리가 좋지 않으면 사고력이 많이 개발된 거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클 것 같아요. 아이가 선행 거의 안 하고 한 학기 정도만 선행했는데 주변에선 최근 선행 많이 빨리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드네요. 선행을 빨리 나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사고력만 하고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선행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교과 선행 나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비 초2 학생인데요. 예비 초2 학생은 재선해도 돼요. 아까 선행은 진로 따라 다르고 능력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거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는 바로 직전 저희 설명이에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자세하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쓴 입시의 결정적 마침표, 자동 수학 사고력 그 책에도 이거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막 로드맵 막 표로 짜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크게는 지금 안 바쁘다. 근데 학생이 용기성이 있거나 사고력이 강하면 지금도 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시시한 거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머리 좋은 애들한테. 그래서 적당히 도전감을 느낄 정도의 도전을 하려면 툴이 필요, 도구가. 나눗셈, 분수 이런 거 알아야 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데 그거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니까 적당히 선행은 좀 나가시고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중 따라 영어에 집중할 때야, 뭐 독서에 집중할 때야, 사고력에 집중할 때야, 교과는 좀 나중에 할래. 애가 좀 나는 윤택하게 많이 놀고 어릴 때 체험 많이 시키고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오케이, 진도 덜 나가도 된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자사고 가는데 영재고는 좀 다릅니다.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외대부고 가고 민사고 가고 그 정도까지 서울대 의대 가고까지는 4학년 5학년 때 시작해도 5학년 좀 바빠요. 4학년 때 시작해도 안 늦다. 대신 사고력 개발해놨다. 좋은 공부 생활습관 가지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만팡 놀던 애를 그때 갑자기 공부시키면 안 해요. 공부시키는데 2년 걸리거든요. 2년 걸리는데 생활습관이 잡히는 애는 안 그래요. 생활습관 잡아놓고 정서, 태도, 능력, 사고력을 개발해놨다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1 엄마입니다. 사고력 학원, 연산 자동화, 사고력 문제집 교과를 병행하라고 하셨는데 교과는 디임돌 같은 교과 문제집을 풀리면 될까요? 1학년 교과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고력하고 연산만 했던 애들은 심지어 1학년, 2학년은 한 곳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1학년 거 건너뛰고 2학년 거부터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수학이 대부분이라서 연산만 돼 있으면. 근데 시계 보는 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길이 재는 법 이런 거. 그런 거는 연산하고 평소 생활이 돼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돼 있으면 그냥 기본서 한 것만 하세요. 디딤도 기본도 좋고요. 뭐 우등생 해법 수학, 뭐 튜브 수학 많잖아요. 대형 출판사 괜찮고요. 심해서에서 나온 생각 수학도 좋아요. 뭐 그런 거 기본서 한 것만 해도 됩니다. 심지어 좀 바쁘면 저는 1, 2학년 건너뛰고 그거는 그냥 3학년 1학기부터 해도 된다 생각해요. 독서 많이 했으면. 예비 초2 어머님 설명해 들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찾아주시고 들어주셔서. 원장님
저희 아이는 현재 GTG에서 사고력 플러스 필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주 재밌어하며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기쁘네요. 교과반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엄마인 저랑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으로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많이 다그치게 되었고요. 디딤돌이 문제집 양도 많다 보니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교과의 모든 단원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걸까요? GTG 교과반 진도가 상당히 빨라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예비초 2. 저희가 예비초 2는 7월에 또 오픈하네요. 7월에 4-1로 오픈하는데 다르죠? 많이 빨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유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그쳐야 되고 책 찍고 일판이면 하지 마셔라. 그거는 조금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이니까 저하고 직접 상담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크게는 재밌게 공부하면 딱 맞다. 근데 아이가 예를 들면은 4학년 1학기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데 3학년 1학기 하면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공부시키는 방법 따라 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하면은 저는 좀 많이 섞어져요. 아까 설명을 했을 때 필요 최소한 만큼만 하라는 게 있어요. 심화에 주로 해당되긴 하는데 저는 완전 학습이 됐다고 판단하면 문제집의 기본이나 유형이 이만큼 반복시키게 되어 있는데 한 반만 했는데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숙달이 되어 있다면 반을 과감하게 생략해 줍니다. 심화는 더 생략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머리 개발은 사고력하고 사고력 문제집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교과심화에서 극심한 어려운 거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사고력이 1학년 때 같으면 70, 교과가 30% 비중이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심화를 점점 많이 하는 거는 쐐기처럼 박아서 늘려가다가 5학년, 6학년 과정 넘어갈수록 사고력 비중을 줄이고 교과심화 비중을 늘리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적응하기 힘드시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이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머리에 지식 하나 집어넣는 것보다 우리 아이 수학 정서와 수학 태도를 개발하는 게 더 먼저다. 정서 태도 능력이 더 먼저다. 심지어 독서, 교구, 퍼즐, 체험전, 여행 이런 거 하면서 연산학습지 이런 거 하면서 정서 태도 능력만 개발해 놓고 생활 습관만 잘 잡아 놓으면 교과 좀 늦어서 다 따라갑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정서 태도 능력입니다. 정서 태도 능력을 해치면서 진도 1년 빨리 나가는 건 진짜 반대합니다. 예비 초1 안녕하세요. 예비 초1이고 GTG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현재는 수업 시간 외에 따로 해야 할 숙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필즈 교재 이제 시작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의 커리큘럼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요 필즈 수학 1031 팩토 같은 건 사고력 문제집 저희는 창의적 문제 결력 문제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용어로 쓰면 사고력 문제집이죠. 사고력 문제집을 2시간 듣는 저희 사고력 수업 듣는 거 외에 필수로 하게 만들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1학년은 2달 유예 기간 주고 3월부터 입학을 2월달에 했으면 4월부터 이렇게 입학하고 2달 뒤에 유예를 주고 그 위에 2, 3, 4학년은 한 달 유예 기간을 주고 필수로 할 생각이에요. 필수는 집에서 숙제로 해오든 저희 수업을 듣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로. 그래서 저희 수업료를 싸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인데 수업료 3만 원입니다. 재원생은. 비재원생은 7만 원이고요. 재원생 3만 원이고 요걸 하시면 집에서 실험할 일이 없어요. 줌으로도 하고 방문해서도 하고 둘 다 동일한 수업이에요. 좀 멀리 있거나 왔다 갔다 귀찮으시면 줌으로 수업하시고 아니면 와서 하셔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할 때 한 단원씩 나가거든요. 한 단원에 약 70%에서 100%를 풀고 갑니다. 숙제로 한 4문제에서 딱 문제를 들고 가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로 하는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될 겁니다. 요 정도 시간이에요. 수업 1시간, 숙제 최대 1시간 그 정도예요. 2시간 이내로 투자하는데 이거 하시면 교과심화가 레벨이 올라가고 교과심화 시간이 단축되고 아이들이 더 잘 이해돼요. 교과심화를 재밌어요. 그래서 교과심화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담임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비 초2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비 초2인데 교과반 들어가고 싶으면 시험 후에 반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학년별로 합니다. 학원 경영자 입장에서 무학년제로 하는 게 반달 인원이 많아져서 좋은데 현재는 학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기존반 모집도 하고 신규반 모집도 합니다. 기존반은 수시 입학시험을 치세요. 그럼 어디 진도 나가는지를 알고 그 진도에 맞게 시험을 치시면 되고 그거는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수시 모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모집은 예를 들면은 7월에 4-2학년 반 모집하는데 4학년 1학기로 시작할 거예요. 심화는 3학년 2학기 최상위를 하는데 그러면 시험은 3학년 2학기 교과하고 사고력으로 시험 칩니다. 그때 문의하셔서 시험 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고반에 편성합니다.
예비 초3이고 최근에 GTG에서 교과와 사고력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3학년의 경우도 필드 수업이 따로 있나요? 있죠. 저희가 6학년까지 있습니다. 필드 수업이. 그래서 저 밑에 킨더부터 해서 고급,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나중에 3%, 2과정, 3과정까지 있어요. 다 들으면 6학년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다 필요한 만큼 들으시고 3과정보다 더 어려운 게 KMO 과정. 인문, 초급, 중급, 실전, 그 다음 영재고 대비반까지 쫙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맞는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3년 필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 지나고 나면 숙제를 하든 수업을 듣든 필수입니다. 사고력을 듣는 하는. 원장님 초2 올해는 사고력 1년 한 후 내년에 교과 수업 바꿀 계획입니다. 수업은 한 개만 더 들을 수 있다는 가정에 혹시 사고력을 3학년 이후에도 좀 더 해야 할까요? 아이마다 사고력을 더 해야 할지 다 다른가요? 맞습니다. 아까 사고력을 더 할지 말지도 진도 따라 다르고 진로 따라도 다르고 사고력 현재 개발된 상태 따라도 다르고 성향 따라도 다르고 달라요. 다른데 뭐 제일 좋기는 둘 다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수업은 한 개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정서가 너무 나빠요.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 공포증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걸 절대 안 하는 1분만 지나면 모른다고 배표 쳐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교과보다 사고력을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경우는 사고력 아니고는 미래에 얘가 수학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꼭 사고력을 학습해서 수학 정서와 수학 태도를 개발하셔라. 아니면 능력이 너무 약해. 공간지각력이 너무 약하거나 논리력이 너무 약하거나 추론 능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도 사고력을 좀 하셔라. 교과하면서 공간지각력 개발할 수가 없어요. 교구를 만져야 되거든요. 추론 능력이나 논리력도 문제집 풀어서 교과에 논리력 단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선생님 문제풀이나 답지의 문제풀이를 어깨너머로 배울 뿐이지 논리력이나 추론 능력을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전문 교구나 전문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수학 정서, 태도, 능력이 좋다. 그러면 교과를 하셔도 되죠. 근데 교과를 하실 때 사고력 문제집은 꼭 병행하십시오. 그건 수업 아니고 수업 들어도 3만 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병행을 꼭 하셔라. 언제까지? 고등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행하셔도 충분히 이익이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르다 사고력을 더 할지 말지는 자세한 거는 저희 학원 재원생이시니까 담임쌤하고 상담하시거나 저하고 상담하십시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연락하십시오. 저나 담임쌤이나 뭐 다 도와드릴게요. 비재원생도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